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68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라디오 사연 같은 걸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요, 이 마음. 어디다 털어놔야 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말 효자였어요. 동네 할머니들까지 이 집 아들은 복덩이다 할 정도였죠. 그랬던 아이가 대학을 서울로 가고 직장도 서울에 잡고 그러다 보니 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게 사람 마음도 멀어지게 하는 건지. 그래도 아들은 항상 저한테 잘했어요. 명절이면 꼭 내려왔고 생일이면 잊지 않고 선물도 보냈고. 그래,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도 엄마 생각은 하겠지. 그 믿음 하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저렇지 하면서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못 내려오는 게 다반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 이해했습니다. 서울살이 힘들겠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하느라 바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랑 통화하는데 엄마 저희 반찬 안 먹어요 하는 거예요. 요즘은 배달도 잘 되고 식단 관리도 한다면서요. 괜찮다고 안 보내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들고 바빠도 그래도 집밥 먹고 힘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어이 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손목 아픈 것도 있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끓이고 볶고 버무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들 좋아하겠네.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하루를 꼬박 세워 아이스박스 하나 가득 채웠습니다. 딱 봐도 무게가 15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그걸 들고 새벽 5시 반 첫 차를 타러 터미널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더군요. 손에 들린 아이스박스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애들 이거 먹고 힘내야지. 며느리도 고생 많을 텐데 내가 엄마처럼 챙겨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원 터미널을 출발해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꼬박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울 왔다 한마디 하려고.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어도 통화 연결음만 이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하는 건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쩐지 긴장한 기색도 없고 놀란 기색도 없고. 그래, 나야. 나 지금 서울 도착했다.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아들 전화를 안 받네. 잠시 멈칫하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근데 저희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갑자기 오시면 좀. 갑자기 오다니. 며칠 전에도 반찬 만든다고 했고 올라간다고 통보했는데. 그래도 내가 반찬 해왔으니까. 집에 놔두고 갈게.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 말을 듣자 며느리 쪽에서 또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집 비밀번호 가족 외에는 공유 안 해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가족 아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하는 말. 요즘은 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 둘만 아는 거라.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직접 문 열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손목 아프게 이 무거운 짐 들고 오면서 아들이 좋아하겠지. 며느리도 반가워하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비밀번호도 모른 채 서울 한복판에서 아파트 입구 앞에 서서 무거운 아이스박스 옆에 놓고 꼭두선이 기다리게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눈물까지 핑 돌기 시작한 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흐르는 땀,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는 아이스박스 김치 국물, 모든 게 서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 아줌마 왜 저기 서 있지? 하는 눈빛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뭐 바라냐? 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지. 비밀번호 따위 몰라도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도 나는 여기서 서성이는 손님일 뿐이구나.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던 저는 무거운 아이스박스 옆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높이 떠 있었고 서울 초여름의 공기는 벌써부터 후끈거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한 뒤로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박스 속 반찬들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지쳐갈 때쯤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자 저는 괜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 괜히 서운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왔나? 힘겹게 아이스박스를 끌어당기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엄마. 힘드셨죠? 아들은 대충 말을 흘리며 슬쩍 며느리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뭐 일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며느리는 입꼬리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 가슴이 뜨끈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니들 반찬 해먹기 힘들까 싶어서 엄마가 집에서 다 준비했지. 애써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는 요즘 식단 관리 중이라서요. 밀프렙하고 있어서. 어쩌죠? 며느리는 난처한 척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최고다. 몸에 좋으라고 다 한 거다. 저는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가슴속 응어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짐도 놓고 얘기도 좀 하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희 집 청소가 아직 덜 돼서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또 거절했습니다. 청소가 덜 됐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변명 같지도 않은 말들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니네 집에 손님으로 가나? 창원에서 여기까지 반찬 싸들고 올라왔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반찬만 놓고 가시면 안 될까? 우리 다음에 따로 내려갈게. 놓고 가라고.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니들이 이렇게 바쁜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짐 들고 여기까지 올라왔겠나?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저희가 창원 내려가서 뵐게요.
며느리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입버릇 같은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스박스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반찬 놔두고 간다. 아이스박스를 아파트 입구 벤치 옆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한 장 쓰려고 했지만 글씨가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면서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택시 잡아드릴까? 어색하게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갈란다. 그렇게 말하고 터미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발밑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그 그림자가 참 서글퍼 보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꾹 담은 입술을 깨물며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메모지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서운 생각이 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힘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가보니 며칠 전 직접 썰어놓은 파, 다듬어둔 무, 깎아놓은 마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거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싸들고 올라갔었지. 내 손으로 만든 거였지. 그 생각을 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체하지 못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허허. 소리 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내 나이 70 가까이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아들의 피하는 눈빛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참 바보처럼 굴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속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곳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냥 복수가 아니라 며느리 가슴 한복판을 제대로 후벼 팔 복수 말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음이 오래 울렸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들도 피하는구나. 잠시 주저하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어머니. 아, 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반찬 잘 챙겨 먹었나? 억지로 다정한 척 물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식단 관리 중이라 많이 못 먹었어요. 대답이 무심했습니다.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었겠지. 말끝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네. 뭐 조금은요. 통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네 혹시 주말에 시간 있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저희 친구 부부랑 약속 있어서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 바쁘다니 알겠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속에 콕 박혔습니다. 친구 부부와는 약속을 잡으면서 시어머니 얼굴 볼 시간은 없는 것인가? 피가 섞이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일까? 마음 한편이 쓸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방 안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큼지막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복수 계획. 며느리에게 가장 민감한 것을 건드릴 것.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교훈을 남긴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의 결혼식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할 거예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초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네 말대로 해주마. 독립을 원했지? 그럼 진짜 독립을 맛보여 줄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차곡차곡 정리해둔 혼수 목록을 꺼냈습니다. 이불, 주방기구, 밥솥, 세탁기까지. 며느리 시집 올 때 제가 마련해준 물건들의 리스트였습니다. 네가 독립하고 싶다 했지. 그럼 받은 것도 독립시켜야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증여 취소 소송 상담 가능한가요? 담당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효도나 신의성실을 기대하고 준 것이라면 그 기대가 심각하게 어긋났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울기만 하는 엄마로 남지 말자.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네 집에 갈 거다. 문 앞에 둘 물건이 좀 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로 해줘. 올라오지 말고. 그 답장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니들이 느껴봐야지.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돌려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서러움이 조금이나마 씻길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뜨겁게 복수하면 결국 내 손만 된다는 걸. 세월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젠 그냥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그런 식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어머니. 문 열어라. 저희 지금 집 안 치워져 있는데.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상관없다. 잠깐 보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니 잠시 뒤 띠릭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아이 장난감, 어지럽혀진 쿠션, 식탁 위에 널브러진 컵들. 멀끔했던 신혼집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니한테 주려고 가져왔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김치통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김치를 많이 안 먹어서요. 몸 관리 중이라. 며느리는 또다시 식상한 변명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몸 관리는 하면서 내 마음은 관리할 생각도 없는 거냐?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있는 힘껏 며느리 얼굴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찰싹. 김치 국물이 허공을 가르며 터지고 며느리의 얼굴과 옷 위로 붉은 국물이 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왜 이러세요? 놀란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정성이다.
네가 그렇게 가볍게 여긴 내 마음이다. 며느리는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둬라. 이제부터 내가 네한테 준 거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준비하고 있다. 혼수며 뭐며 내가 마련해 준 거 다 법적으로 다시 가져올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짓밟았다. 이제 그 값을 치를 차례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가족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네 몸으로 느껴봐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집과 나 사이의 마지막 정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 증여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변호사, 가족 증여 취소, 부당한 대우 증거. 검색창에 하나하나 키워드를 입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원의 한 로펌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어떤 상담을 원하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당시 아들 부부에게 제공했던 혼수 명세서, 집 살 때 제 돈이 들어갔던 통장 이체 내역서, 그 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혼수 대부분을 어머님이 제공하셨네요. 아파트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도 다 어머님 돈으로 처리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다 제 손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는 거군요. 네. 며느리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제가 준 것도 돌려받아야겠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심각한 배은 배덕이나 부당대우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변호사는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증여 취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서류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걸 받으면 깜짝 놀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소송이야?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나 보구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냐? 그냥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잖아. 이걸로 소송까지 간다고. 서로 기분 나쁜 정도였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다. 네 마누라, 나를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반찬 들고 올라간 나를 문 밖에 세웠다.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냥 둘이 오해가 있었던 거지. 오해는 네 마누라가 만든 거다. 난 수십 번 참고 또 참았다. 이제는 안 참는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엄마, 제발 좀 생각을 다시 해봐. 이러다 가족 다 깨진다. 가족? 가족 대접을 못 받았는데 무슨 가족이냐?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 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때는 좀 정신이 없어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 했어야지. 너무 늦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 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소송 서류는 차근차근 준비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아파트 계약서 사본, 집기와 가전제품 구입 내역서,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세세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어머님, 아들 부부가 소송에서 반박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다 있으면 오히려 저쪽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움도 서운함도 서글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참기만 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 저는 드디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서류들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상생활에서 변함없이 지냈지만 소송에 대한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송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전화는 더욱 구차하고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탁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만큼 아버지도 참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는 이미 늦었다.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사과가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만해주세요. 증여 취소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정성을 짓밟은 겁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전해온 연락은 저에게 또 다른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서류 속에는 소송 일정과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도착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긴장감이 일었지만 외적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소송의 피고로 등장하자 그들의 표정은 꽤 불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여러 번 손을 쓸어내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안해요. 이번 한 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 손에 쥐어진 법정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은 간단하지 않다. 너희가 내 마음을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날의 재판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재판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재판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탁이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정말 오해가 있었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오해라고? 그 오해가 과연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을 덮을 수 있을까? 저는 그저 침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필요도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법정에서 정리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첫 번째 재판이 끝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었으니 이제는 더 강력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 건 그런 거다.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재판의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내가 승소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또 한 번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가 준 배신은 끝까지 갚을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후련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재판을 시작으로 소송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한 여러 차례의 법정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고 며느리와 아들의 반박을 이겨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은 저에게 사라질 듯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오면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증거를 다루기 시작했지만 저희 측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반박은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게 과연 좋은 결말일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 커. 배신도 그 후에 보인 태도도 다 내 마음을 짓밟은 거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끝이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이제는 법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어머님. 법원은 모든 증거를 살펴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차분하게 내려갔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모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 측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취소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판사는 증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받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얻은 승리의 기쁨이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판결을 들은 후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건 오히려 용서가 아닌 무시였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한 가지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내가 직접 키운 김치를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 억눌려온 분노를 이제는 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맞이했지만 그 표정은 이미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그 김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김치가 그녀의 얼굴에 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아들은 저에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송은 나의 복수였지만 동시에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를 던지고 나서 솔직히 말해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얼마나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는지 계속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치를 던지며 나는 조금은 해소된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만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은 승리는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내게 찾아와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판결 이후로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리 침착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내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내가 말한 순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차분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가 어떻게든 내게 사과하고 내 마음을 돌려놓기를 바랬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만큼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소송을 통해 얻은 것은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후로 다시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볼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내게 사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시간은 이제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얻은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며느리와 아들은 나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감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남긴 흔적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끝낸 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상처와 배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그로 인해 나는 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